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단어는 이전 통합과학 단원으로 따지자면 딱 한 대단원 남은 건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변화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언급했던 얘기, 인간의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단원, 4단원, 5단원이죠. 지금은 5단원은 환경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각각의 개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봤던 것처럼 각각 개체, 생명체들은 개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개체들이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개체군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거나 혹은 먹힌다거나 혹은 공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개체군, 다양한 종의 개체들이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고 그 무리가 다양하게 모여 있는 그런 그렇게 형성된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집. 그리고 그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하고도 영향을 주고받겠죠. 또한 환경하고도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사막이냐, 초원이냐, 날씨가 춥냐, 덥냐 등등.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 우리가 예전부터 조금씩 언급해왔지만 생태계라고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생물 요소는 말 그대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환경적인 걸 말합니다. 빛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온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토양, 공기 등을 얘기합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우리는 생물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생물 요소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명체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들이 있어요. 생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이나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 같이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아이들, 생산자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생물이 영양분을 직접 만들지 못해요.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나 혹은 다른 소비자를 먹으러 해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까지 나온다면 그 소비자가 먹고 만드는 배설물이나 혹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그 시체, 가죽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처리하는 역할은 분해자라고 하는 생물 요소가 해줍니다.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그런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은 비생물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생태계라고 하면 생물도 중요하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하고도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빛은 일단 기본적으로 광합성의 에너지원입니다. 빛이 강한 지역의 식물 잎이 약한 지역보다 두껍고요. 또 강한 빛을 받는 같은 개체더라도 하나의 개체더라도 강한 빛을 받는 곳에 있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습니다. 왜냐?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꾀꼬리나 종달새 같은 경우에는 1조 시간에 왜 1이 왜 지워졌을까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1조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고요. 송어나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짧아지는 해가 하루 동안 해가 짧게 떠 있는 가을에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온도 역시 생물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물질 대사, 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얘기했어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항온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깃털이나 털이 발달합니다.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몸집이 커지고 말단부가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햇빛이나 그늘을 찾거나 겨울잠을 자는 등 이 생물의 물질 대사가 힘든 이런 시절에 각각 그런 습성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툰드라에 살고 있는 털송이 풀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때문에 이 물질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꽃에 털이 납니다.
물 역시 생물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곤충은 키틴질로, 새알은 단단한 껍질로 그 표면이 되어 있어서 물을 지킬 수가 있고요. 사막의 뱀이나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역시 물을 유지하는데, 물을 자기 몸 안에 각 잡고 있는데 보존하는데 발달한 거죠. 선인장 같은 경우는 뿌리가 발달해서 많은 물을 땅에서부터 흡수할 수가 있고요. 줄기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다 보니까 통통하죠. 그리고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합니다. 연꽃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에 공기에 통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토양은 생물 서식지인데요. 예를 들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토양, 땅에서부터 흡수하고요. 지렁이나 두더지는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서 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미생물, 아까 말했던 분해자들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분해해서 이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나 광합성이 꼭 필요한 요소죠. 공기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갖고 있다거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탄소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탄소가 추가된다거나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추가된다거나 산소를 비롯한 이 공기의 조성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영향을 생물체가 줍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적혈구가 많아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태계에서 봐야 되는 거 생물체들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환경에서 어떻게 환경에서 영향을 받느냐 또 그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한번 생물요소, 다시 한번 생물요소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이는 관계를 나타내다 보면은 사슬 모양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생물은 하나의 종은 하나의 종만 먹고 하나의 종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종이 여러 개의 종을 먹이를 삼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개의 종에 먹힐 수가 있겠죠. 이런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풀은 다람쥐, 들쥐, 메뚜기, 참새한테도 먹히고요. 다람쥐, 들쥐, 메뚜기는 족제비한테도 먹히지만 뭐 다람쥐는 늑대한테도, 메뚜기는 참새한테도 여러 개의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 먹이 사슬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은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겁니다. 왜냐?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생명 활동하는 데 쓰이지만 에어 에너지로 방출되고요. 남은 에너지만 생명 활동을 하고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그 남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됩니다. 즉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적어질 거예요. 에너지 양이 적다 보니까 개체수도 줄어들 겁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은 밑에 있는 데 너무 많이 먹겠죠. 개체수도 그 에너지를 전달받기 위한 그 위에 상위 개체의 개체수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 생체량도 감소할 겁니다. 한 종이 그 생태계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도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될 거예요. 맨 밑에는 생산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산자는 제일 그 에너지 양이나 개체수, 생체량이 많은 대신에 점점 1차, 2차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량도 줄어들 거고요. 왜냐? 생산자가 자기가 물질대사 하는데 자기가 열 에너지를 내뿜는데 쓰고 남은 에너지만 1차 소비자한테, 또 1차 소비자가 쓰고 남은 것만 2차 소비자한테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도 생체량도 감소할 겁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낼 거고 우리가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이 생태 피라미드가 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생체량이나 에너지 양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잘 유지됩니다. 왜? 하나의 종이 없어지더라도 만약에 우리라고 한 종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그 생태계 안에선 딱 한 종류의 종밖에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종이 먹이로 삼는 종이 없어지면 이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종은 죽게 될 거예요. 왜?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얘가 한 종이 없어지더라도 먹을 수 있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니까 잘 유지되고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룹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칠게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면은 이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안정된 생태계였기 때문에 생태계 편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차 소비자들도 많아질 거예요. 갑자기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들도 증가할 겁니다. 다만 1차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1차 소비자들이 먹이를 삼고 있는 생산자가 갑자기 감소하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하지만 1차 소비자가 생산자가 감소하니 먹이로 삼고 있던 1차 소비자가 줄어들 거고 1차 소비자들이 줄어들면서 다시 그걸 먹이로 삼고 있는 2차 소비자도 줄어들고 그 1차 소비자가 먹이를 삼고 있던 생산자들도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먹이를 많이 먹지 않아서 생산자도 다시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날은 어떠냐가 문제죠.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도 다시 평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생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한 종이 많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 5단원에서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인간의 역할을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안정된 환경, 우리가 알고 있던 환경이라면 생태계라면 안정된 생태계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해왔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교양 같은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환경과 생물, 생물과 환경, 생태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